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책이 뭐가 있냐면 그 현대 창업자 정주영 회장님의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책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근데 왜 읽었어요?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이 그 책을 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너무 웃기네. 기업팔기 당한 책인데 엄마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책을 워낙 안 읽으니까 책 안에 보면은 되게 기업 일군 스토리인데 되게 진짜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대화 나누듯이 하면서 제가 흥미를 가지니까 너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거 재밌다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책 읽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약간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좀 그리고 관심이 한번 끌려 있잖아요. 그쵸. 끌려 있으니까 읽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냥 스토리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책 읽기 싫어했던 아이들 입장에서 경험을 떠올려봤을 때 그 안에 되게 흥미있는 책 같은 거 부모님 먼저 읽으신 것 중에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 찝어줘서 애들한테 흥미를 유발시켜주면서 이렇게 좀 읽게 하면은 좀 그게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책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식으로 끼어팔기 당해서 읽었던 책들이 여러 권 있었어요.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무슨 책을 가져오셨죠? 뭐예요 이거? 저희 아이 이제 수학 문제집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뭐 니네 아들만 키우냐고 댓글 반응이 안 좋던데. 아니, 근데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나의 고민을 저 여자도 하고 있구나. 그래, 그 맞아. 답을 좀 들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평균 가정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만 사리사욕 채우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오늘은 말이죠. 네. 우리 정전 부부 난장판 육아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이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거의 이제 종신계약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분들도 굳이 또 나올 리는 없는데 재밌나 봐. 맞아. 되게 우리한테 뭐 얻어갈 게 있지? 그래도 이분들도 나와가지고 우리의 팬층이 분산이 되면서 또 이분들이 흡수해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매력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어쨌든. 뭐 이득이 되니까 나오겠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채널에 정말 스타, 우리 쌍둥이, 서울대 쌍둥이 형제, 여호원, 여호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가장 최고 조회수를 영어 봤어요. 선생님이 봤어요. 지금 가져오셨어요. 너무 경쟁 좀 해보세요. 너무 그렇지만 여기는 두 번 나와서 다 10만 조회수입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머리를 두 분 이제 서로 이제 각자 다른 노선 가는 겁니까? 아니 제가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요새 긴 머리에 꽂혀가지고 저한테 계속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지저분하다고 자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와이프 입김이 더 세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잘하셨어요. 저도 기르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요즘에 귀를 덮는 머리가 강남 쪽에서 유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나저나 이 책 가져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한테 뭐 물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쌍둥이 선생님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아이 이제 수학 문제집 숙제를 봐주다가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똑바로 하라 그랬지! 그럴 거면 수학 끊어! 이 얘기를 하다 왔거든요. 근데 왜 속이 터졌냐 하면은 얘가 이제 선생님들이 그때 조언해 주신 대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대답을 곧잘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수학 문제집을 풀리니까 문제를 안 읽어요. 문제를 안 읽고 정답을 대충 이거는 이 문제구나 하고서 거기에다 이제 답을 쓰게 되니까 채점을 하면 또 답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하고 문제를 물어보니까 문제를 안 읽어서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전 학생들이 지도할 때 애들 풀어 오잖아요. 네. 그럼 맞은 거 있고 틀린 거 있을 거잖아요. 네. 전 무조건 다시 풀게 시켜요. 네, 그래야죠. 해가지고 전 어느 수준까지 시키냐면은 그러니까 틀리는 종류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방금 전처럼 그냥 문제 제대로 안 읽어서 틀렸거나 계산 실수거나 이렇게 틀리는 거가 있고 근데 진짜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둘 중에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이 다시 풀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방금 실수라던가 이런 문제 잘못 읽은 거는 본인이 다시 하면서 금방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를 느끼라는 의도도 있고요. 진짜 몰라서 틀리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 풀 때 몰라서 못 푼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진짜 못 푸는 문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풀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좀만 글이 길고 문제가 길고 어려우면은 몰라 이렇게 하고 손을 놓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 지도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이제는 교정할 수 있는 아직 여지가 있는데 네. 중학교 한 2, 3학년 넘어가잖아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몇 년, 거의 5, 6년 이상 해온 시기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고민 안 하고 그냥 처음 방법 떠올리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네. 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굳어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 뭐가 문제냐면 학년 올라가면서 특히 고등학교 수학 되면서 엄청 어려웠잖아요. 네. 그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나 못해. 내 마음속으로 이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를 스스로 거기서부터 판단을 하고 못 푼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바로 포기해버려요. 이거 고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저희 애는 이미 그게 습관으로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 양을 막 많이 주기보다는 차라리 뭐 어려운 문제집이든 뭐든 고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원래 3시간 동안 뭐 한 애들 풀면은 한 4, 50문제도 풀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3시간 공부하면 애초에 문제 수를 한 10문제를 확 줄여서 줘요. 난이도 조금 높이고. 그럼 이제 애들이 풀어오면은 그 중에 어려우니까 막 한 뭐 2, 3개, 서너 개밖에 못 맞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 문제당 최소 10분씩 더 고민해서 다시 풀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틀렸던 7, 8문제 중에 또 한 서너 문제 맞춰와요. 그러면서 애들이 거기서 뭘 느끼냐면 아 이거 내가 고민하니까 풀리네? 이런 걸 느껴요. 그리고 또 남은 세네 문제도 또 그거를 또 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한 3번 반복하면은 네. 그 원래 처음에 못 푼다고 했던 것 중에 한 절반은 이게 풀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아 이게 내가 처음에 못 푼다고 생각했던 건 였지만 풀리는구나. 그러니까 시도해보면 풀리는구나라는 그걸 걸 알게 느끼게 되는 게 되는구나.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까지 고민한 다음에 가르쳐주는 건 애들이 진짜로 이걸 다 제대로 흡수를 해요.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모른다고 했던 걸 바로 알려주면 계산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르쳐줬을 때도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좋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능한 빨리 계속 잡아줘야 돼요. 네,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쪼개기로 문제 하라고 해서 제가 5문제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빨리 답이 안 나오는 문제는 그냥 바로 나 못 풀어 이래버리니까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꾸준하게 그런 식으로 이 문제점들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쵸. 네. 이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선행 때문이에요?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 이거는 선행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이의 성향 때문인가요? 피가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그랬었거든. 저는 네. 되게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게 전 숙제 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숙제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애들 공부하는 거 관찰을 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숙제 양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대부분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네. 학원 가기 전에. 그렇죠. 오늘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절대 애들이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은데 그 한 문제 오래 붙잡고 고민하고 있으면 다른 거 못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숙제를 양을 뭐 얼만큼 내주시든지 간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풀 문제수를 정해주는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5문제만 풀어 하고 너 이거 끝나면 놀 거야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30분 수학 공부는 하기로 했다 하면 그 30분을 지켜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시간은 지키고 그 안에서 풀 문제 양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엄마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기분이 좋으면 또 빼줘요. 아이고 오늘 했다 기분이다. 그래 오늘 하지마 합니다. 아니야. 뭘 아니야 내가 몇 번 봤는데. 그건 오빠가 맨날 하지 말라고 옆에서 시키는 거지. 네, 아무튼 아셨죠 여러분 이 팁. 사실 이거 좋네. 습관이 되려면 일정 기간 시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수학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국어쌤 모시고서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제 아웃라인을 좀 쳤어요. 우리 두 분 선생님 모시고서 오늘은 사실은 수학만큼이나 중요해진 국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국어는 이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국어가 필요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국어는 그냥 필수예요, 필수. 네, 알겠어요. 네. 네. 요즘 국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수학도 보니까 저도 애 걸 보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풀겠더라고요. 예. 그럼요. 안 그래도 요새 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현상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2가지 이유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일단은 수능에서 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맞아요. 영어 1등급 받는 게 좀 덜 어려워졌다? 라는 인식이 생기시면서 네. 상대적으로 그럼 국영수 중에서 영어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 그치. 중요도가 국어랑 수학에서 변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성이 좀 생겼어요. 수학은 그리고 원래 어려웠고. 맞아. 수학은 항상 그냥 제일 어려웠고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네. 국어, 영어 중에서 영어의 비중이 조금 중요도를 낮게 생각하시면서 국어의 비중이 오히려 올라간 변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수능 때부터 있다 보니까 이게 쭉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인즉슨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거네요. 맞아요. 제도가 바뀌면은 사실 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하나랑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 요새는 미디어를 많이 보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다 이렇게 막 보급화되면서 네. 계속 이거 막 영상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예전 뭐 저희 때 그리고 부모님 세대 때에 비해서 읽는 양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평상시 생활에 있어서. 맞아요. 텍스트 자체. 그러면서 문해력 문제, 막 문해력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막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그냥 생활 이런 어떤 패턴이 바뀌면서 생기는 또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막 읽는 거 집중해서 못 읽고 맞아요. 이런 것들. 사실 성인들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거든요. 저도 요새 검색할 때 사실 블로그 같은 것보다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 많이 하거든요. 네. 편하니까.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더 그게 심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국어를 못하는 애들이 더 늘어나겠죠? 네. 그래가지고 아마 국어에 대한 그 공부에 관심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트렌드에 따라서 교육도 바뀌잖아요. 결국엔 기초 체력만 쌓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유형은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영어나 국어는 뭐 책 같은 거 많이 읽고 뭐 기본적인 걸 해놔야지 사실은 바뀌는 거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이제 국어의 어떤 중요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 수학으로 푸는 건 엄청 잘 푸는데 이 질문 이해 못 해가지고 조금 더딘 친구들도 실제로 있나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네. 근데 일단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수학을 못하는 데 있어서 국어를 못해서 수학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이유라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수학 실력이 안 떨어져서 되는 거예요. 못 푸는 게 95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바로 저의 착각이었군요, 오프닝에서. 근데 가끔씩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네. 문제들 중에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짧은 내용인데 길게 표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맞아요. 무슨 막 신유형, 이런 창의 유형 이런 것들 중에서 보면 실제 막 어떤 상황 같은 거 쭉 준 다음에 뭐 네. 과학적인 거든 뭐든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네. 그게 막상 그걸 진짜 단순하게 줄이면 한 3문장짜리 문제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글이 길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겁을 먹어요. 맞아요. 겁을 먹었는데 그럴 때 이제 국어 실력이 더 좋은 친구들은 네. 그런 거에서 겁을 덜 먹겠죠. 네. 그런 걸 보고 또 요점을 그냥 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 수학적으로 바꿔서 쉽게 풀어낼 텐데 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좀 있긴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좀 더 단순히 그냥 계산하는 문제보다 수학에서 활용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연립방정식을 배웠으면 연립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실생활의 맥락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수식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국어를 잘하면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만 수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건 부수적인 거라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막 긴 지문들, 식으로 하면 되게 간단한데 그 긴 지문들의 문제들, 저도 보면은 막 고대 뭐 그리스 시대 때 수학은 어떻게 하면서 막 이만큼인데 결국은 짧은 문제들을 가끔 아이가 풀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을 왜 풀어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학 문제에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그게 네. 나중에 이제 중학교부터 하면은 각 단원마다 마지막에 활용이란 단원이 있어요. 아. 막 1차 방정식의 활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 함수의 활용 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문제들 형태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수학이라는 게 다 실제 어디선가 쓰이니까 필요한 우리가 거잖아요. 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되게 단순한 그 사례 같은 것들 갖고 와가지고 아무튼 활용 문제를 해서 소금물 농도 구하고 이런 거 있죠. 네. 그 막 그런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강물이 뭐 내려가는데 배 타고 뭐 위로 올라가면 어쩌고 막 이런 네.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어딘가에서 필요한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입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쓰긴 쓰인다라고 아. 보시면 되고 근데 중학교나 이렇게 내신 같은 경우들에서 쓰이긴 하는데 네. 정작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신 수능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네. 내신 수능 어려운 문제들은 생각보다 보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국어 그런 해석해가지고 식 세우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긴 한데 네. 정작 가장 그 끝에 갈리는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갈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저학년 때 이런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학적으로 뭔가를 배웠어도 실생활에서 써먹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문장제 문제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 중에서 되게 긴 거 아까 무슨 뭐 고대 그리스 네. 어쩌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중에서 좀 뭐랄까 조금은 더 이렇게 길이가 긴 확장된 문제들이
막 단원 마지막에 한두 개씩 교과서 보면 맞아요.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가 도움된다 생각하냐면 그런 문제들이 네. 수학 관점에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정작 그런 문제들 잘 없다고 해가지고 의미 없다기보다는 그런 게 전 어디 도움된다 생각하냐면 과학하는 데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수학에 있는 활용 문제 대부분 과학 문제잖아요. 네. 특히 뭐 물리라던가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수학 문제인지 뭐 과학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활용에 나오는 문제들이 물리, 화학 막 이런 문제들이어서 저는 그게 결국에는 과학 공부하고 이런 데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문제 양 줄이고 그다음에 연산 열심히 해라. 그걸로 지금 되게 돈 많이 받았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실제 저희 아이도 그렇게 지금 시키니까 훨씬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건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어떤 식으로 좀 공부하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가 여기 나오신 분들 선생님들의 가장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요거는 저희가 답을 얻어냈거든요. 네. 일단 초등국어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초등국어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먼저 아셨으면 하는 거. 초등국어 공부에 3가지 축이 있다. 네. 그러니까 3개의 축이 있다라는 것부터 일단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하나는 독서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 공부하면 가장 중요한 건 독서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축 독서, 읽기죠. 두 번째가 쓰기, 글 쓰는 거. 아, 쓰기도 시켜야 쓰기. 되는구나. 예. 세 번째가 어휘. 어휘. 그래서 독서, 글쓰기, 어휘 이 3개의 축이 있다. 그래서 이 3개의 축을 챙기면서 간다라는 일단 관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영어는 쓰기 엄청 시키는데 정작 사실 국어를 쓰기는 많이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당연히 잘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맞아요, 좀 맞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쓰기 능력도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개발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개의 축을 잡고 가야 된다. 네. 라는 일단은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독서 좋은데 책이 너무 비싸요, 요즘에. 책이 너무 비싸다고. 맞아. 한 권에 거의 뭐 14,000원, 15,000원씩 하고. 뭐 사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네. 내가 나가서 술 한 잔 마실 거. 그래, 우리 아들 책 한 권 사주자. 근데 이게 부담돼요. 사실 한 번 읽고 보지도 않는데.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문제는 책 사러 가자 한 다음에 애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저녁도 먹고, 장난감도 사고 하다 보면 그냥 10만원, 20만원 훌쩍 쓰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녀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사는 게 좀 돈이 아깝잖아요. 아깝죠. 네. 그리고 이거를 또 보관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도서관이라는 이 도서 공유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데냐면은 도서대여의 쿠팡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네. 쿠팡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오늘 내가 간편하게 주문을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음날 우리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로켓 거잖아요. 배송. 네. 네. 근데 이 앱 같은 경우에는 교보문고에 있는 신간 책들을 내가 클릭 하나로 주문을 하면 다음날 우리 집에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단 다른 점이 있다면 근데 우리가 15,000원 주고 신간책 한 권 사잖아요. 여기는 한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금액대로 그 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책 한 권 살 돈으로 저 오늘 한 9권 빌렸거든요. 네. 와, 내가 점심 한 번 안 시켜 먹으면 5권은 빌릴 수 있겠어요. 오빠 한 번이 아니라 네. 오빠 음식 한 번 시켜 먹을 때마다 3만 원씩 쓰잖아.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서 꼭 사시는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독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제가 매번 물어보지만 편식해요, 독서를. 네. 그거 좀 잡아주는 방법도 혹시 있나요, 선생님? 안 그래도 그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 건데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독서를 제대로 잘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한 부분이신 어려워요, 거죠. 제일 그리고.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저희가 어떤 좀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 제 삼형제인 거 알고 계시죠? 알죠, 형님. 저희 큰 형이 이제 있으신데 큰 형도 공부를 잘해서 같이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형과 저희의 차이가 뭐였냐면은 형은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는 책 읽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진짜요? 책 별로 안 읽었어요. 진짜 안 읽었어요. 진짜 저희 책 별로 안 읽었어요. 저희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책 되게 안 읽었던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다 공부 이렇게 잘 했는데 그렇게 그게 다른 게 좀 신기하잖아요.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여기 촬영하러 오기 전에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전화를 해가지고 형한테 아니 형 근데 어렸을 때 책 읽는 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진짜 재밌어서 그렇게 한 거냐라고 했더니 형이 뭐라고 했냐면은 형은 책 보는 게 재밌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남았을 때 책을 보는 게 재밌어서 봤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켜서 본 게 아니라. 네. 근데 저희는 책 보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재밌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긴 걸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그 정리했던 3가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그 책 읽는 게 재밌으려면은 그 지켜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책을 읽을지를 고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먼저. 네. 근데 제가 이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간 편식 걱정하셨는데 물론 걱정되실 수 있는데 편식보다 더 나쁜 거는 일단 안 읽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편식이라도 읽는 게 안 읽는 거는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형이 책 읽는 게 재밌었대요. 근데 재밌었는데 본인이 읽기 싫은 책들이 있었대요. 맞아요. 책 읽는 게 좋아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좀 책 읽는 거 재미 붙이려면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형이 하는 얘기가 필독서 같은 거 읽게 시키지 말라고. 우리는 그거 읽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떠한 관점이냐면은 필독서는 선택지로 제공되는 거지 이거는 읽어야만 하는 숙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필독서도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그중에서 아이가 관심 있는 거를 고르게 하는 선택지들이다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필독서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책들도 있겠죠. 그쵸. 그런 읽을 거리들을 선택지로 쭉 주신 다음에 네. 그중에서 관심이 있는 거를 한번 골라봐라 라고 하다 보면은 선택지가 다양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아무리 안 읽는 사람도 서점 가면은 뭔가 사고 싶은 책들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표지 디자인 때문에 네, 끌리든. 저도 진짜 막 되게 그런 편이거든요. 가면은 제가 책을 뭐 평상시 많이 보지 않아도 뭐 이렇게 분기에 한 권 읽는다고 하더라도 서점에 가면 진짜 사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서 한 5권씩은 사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애들도 보면은 생각보다 관심사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이미 관심사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선택지들을 주고 그 안에서 읽고 싶은 걸 골라보라고 하면은 근데 그것도 책 제목만 있는 거 말고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표지가 이렇게 보이는 그쵸, 그래서 애들이 뭐 이렇게 표지가 한번 슬쩍 보여요. 넘겨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딱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머니께서 도서관에 저희를 데려가요. 도서관에 데려간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없으니까 너희 읽고 싶은 거 2권만 가져와 이래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든 그냥 골라왔거든요. 만화책 갖고 오면 어떡해? 나머지 끼워 팔기예요, 엄마가. 네가 원하는 거 2개, 내가 원하는 거 2개 이렇게. 아니 끼워 팔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하는데 그거. 끼워 팔기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 맞아, 요거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끼워 팔기 하셨었어요. 근데 그거 하는 그 좋은 몰랐구나, 전략이 있어. 그때는. 끼워 팔기인지 모르고 끼워 파는 거 당연히 아, 그거 좀 네, 그거 알려주세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그건 아이들이 눈치채면 안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저희 형한테 형 뭐 어떤 책들 좋아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형은 기본적으로 소설, 그냥 스토리가 있는 것들. 그런 거나 아니면 막 세계 7대 불가사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들이 재밌었던 기억이 난대요. 픽션 쪽을 좋아하셨구나. 맞아요. 스토리가 있는 거. 근데 형이 싫어했던 거. 예를 들어서 뭔가 막 너무 고전인 거. 근데 그게 필독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있지. 그죠, 위인전 이런 네, 거. 너무 고전이나 아니면 철학 관련된 거, 사상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쉬운 버전도 있는데 그런 건 재미없더래요. 그래서 형도 책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편식을 했던 거예요. 그쵸. 스토리나 아니면은 형은 재밌어서 많이 봤던 거 중에 신문. 근데 애가 신문 보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건 좀 근데 다르네. 그게 뭐냐면은 남다르네. 스포츠 신문. 오. 지금은 뭐 뉴스가 있고 하니까 뉴스 많이 보지만 스포츠 신문을 보면 형이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선수가 어떻게 됐고 어떤 팀이 뭐 우승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되게 뭔가 특이한 기록 같은 게 있거나 막 무슨 뭐 골을 10골을 넣었다든지 이런 되게 뭔가 흥미로울 법한 내용들이 담기잖아요. 소식이. 네. 그게 재밌더래요, 그게. 아, 그걸 자세히 읽었구나. 네. 그래서 스포츠 신문을 좋아했고 다른 신문은 안 봤대요. 네. 스포츠 신문에 좀 자극적인 얘기들도 옛날에 있지. 많지 않았나요? 신문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봤을 때 재미있을 법한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읽었대요.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저희는 책을 별로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간 나면 봤던 책이 있거든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과 부도예요. 사회과 부도? 사회과 부도 뭔지 아시죠? 어. 그 사회 교과서랑 같이 나오는 그 약간 부록으로만 된 책 같은 거 있죠. 되게 네. 오랜만에 듣는다, 이 단어. 저희는 진짜 신기한 게 오. 그냥 심심하면 그걸 펴서 봤어요. 둘 다? 둘 다 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 근데 그게 뭐가 재밌었는지를 생각해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막 지도 나오고 지역별 인구수, 지역별 특산물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전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우리가 사는 충청남도 서사는 인구가 몇 명인데 그거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 그치? 뭐 저희 옆에 사촌 중에도 그거 외우는 애 있어요. 모두 다 그 포인트가 있구나. 맞아. 그런데 옆에 있는 동네는 인구수가 우리 도시보다 컸구나.
여기 우리 할머니 댁은 진짜 시골이구나 뭐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특산물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동네에선 유명한 게 이거였는데 이게 특산물이고 뭐 할머니 댁은 이런 게 유명하구나 이런 게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시킨 상황에서 그런 걸 보니까 재밌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사회급으로 제가 그냥 기억하기로는 정말 한 15번 20번은 봤을 거예요. 진짜 농담 아니고 계속 봤어요 진짜. 그냥 좋아해서 읽으신 거구나.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거랑 아까 전에 형이 색이 칠 때 불가사의 같은 거 네. 좋아했는데 저희도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부는 보통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얘기들 위주로 돼 있는데 이제 다른 어떤 백과사전류의 그런 책들 중에서 다른 나라의 어떤 역사나 네. 무슨 뭐 경제,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해주는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저희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집에 꽂혀 있어서 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사서 본 건 아니고 네. 그냥 있는데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완전 끌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책 읽는 거를 싫어했는데도 네. 그거는 엄마가 안 시켰는데 계속 봤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끔 이제 저희 유치원 아이 키우는 그 부모인데 유치원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라는 댓글들도 있던데 보통 어릴 땐 엄마들이 그래서 전집을 되게 많이 사요. 네. 동물 같은 거 전집 무조건 사줘야 되고 창작 사줘야 되고 수학 전집 사줘야 되고 과학 사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전집을 어릴 때 너무 들이다가 보통 아이가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집 안에서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책이 있는데 엄마는 이게- 이거를 몇십만 원 주고 샀으니까 다 읽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릴 때 경험상 우리도 전집이 있었는데 많잖아. 꺼내기가 싫어. 저걸 다 봐야 될 것 같은 숙제가 있잖아. 맞아. 근데 우리 밑에 집 사는 친구는 일기를 한 권을 다 쓰면 책을 몇 권씩 사줬는데 그럼 그 읽은 거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하면서 일기를 또 쓰더라고. 다음 책을 또 사려고. 그러니까 이게 전집은 나는 오히려 애들한테 역효과, 물론 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장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우리 집은 도서관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낮게 책을 고를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아이한테 직접 고르게도 시켰어요. 거기 표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애한테 이건 이렇게 골라 아름다워 프레페라. 보이지만 나 안 고를 건데 그러더라고. 나 골라봐 하니까 처음 나는 안 고를 건데 하다가 결국에는 뭐 있는데 한번 봐봐 하더니 관심 갖고 고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책 읽는 거 고르라고 하면 그 말만 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고르기 싫을 수 있는데 막상 이 주제랑 표지를 보다 보면은 네. 관심이 가는 게 있을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선 그냥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내버려 둬야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 타이밍에서 아까 그 끼어팔기 끼어 하셨던 팔기. 거 좋아요. 설명드릴게요. 제일 흥미로웠어. 그게 뭐냐면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책 되게 읽는 거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읽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엄마가 어떤 걸 하셨냐면 저희가 이따가 책 애들 읽게 하기 되게 도움되는 걸로 방법으로 부모님들 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그 책 같이 읽기 뭐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원래 했었는데 네. 뭘 엄마가 많이 하셨냐면 책 같이 읽자 이런 것보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책이 뭐가 있냐면 네. 그 현대 창업자 정주영 회장님의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책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제가 그 나도 책을 그거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근데 왜 읽었어요?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이 그 책을 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나 너무 웃기네. 기업팔기 당한 책인데 엄마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책을 워낙 안 읽으니까 책 안에 보면은 되게 기업 일군 스토리인데 되게 진짜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그렇겠죠.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대화 나누듯이 하면서 제가 흥미를 가지니까 너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거 재밌다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책 읽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약간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좀 그리고 관심이 한번 끌려 있잖아요. 그쵸. 끌려 있으니까 읽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냥 스토리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를 읽고 그때 감명 받아가지고 그때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보면은 저희 부모님 사업하시는 집도 아닌데 네.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장래희망 생활기록부에 다 사업가라고 써져 있어요. 진짜요? 그렇게 근데 잘 안 그때 그 하는데. 계기가 저는 책 읽었던 인생 거였어요. 책. 근데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께서 아이들 책 안 읽는 애들 읽게 해주시는 좀 방법 중에 하나, 저희가 책 읽기 싫어했던 아이들 입장에서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 그 안에 되게 흥미있는 책 같은 거 부모님 먼저 읽으신 것 중에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 찝어줘서 애들한테 흥미를 유발시켜주면서 이렇게 좀 읽게 하면은 좀 그게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책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식으로 끼어팔기 당해서 읽었던 책들이 여러 권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네. 거였냐면은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메가스터디 아시죠? 네. 메가스터디 초중등 버전이 엠베스트라는 건데 그 엠베스트라는 인강회사의 대표님을 하시던 분이 있는데 김성호 네. 회장님이라고 저희가 그때 중학생 때였어요. 네. 중학생 때 엠베스 인강을 듣고 있었어요, 저희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오더니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을 엠베스트의 회사 사장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약국 갑시다잖아요. 네. 약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강회사 사장님이 약사를 하셨다고 하는 게 그쵸. 좀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회장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내용을 약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책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책도 재밌었어요. 맞아요. 재밌는데 사실 그냥 뭐 고르라고 하면 그런 책 절대 안 고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인데 약간 그런 식으로 어머니들 읽으셨던 것들을 조금씩 아이고. 얘기해 주면서 흥미 불러 아니 일으켜서 우리도 이거 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독재자한테 꽂혀 있어요. 히틀러. 히틀러 책을 엄청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독일 책이랑 오스트리아 책을 또 보는 거야. 내비뒀죠.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솔리니까지 갔고. 독재자란 지금 다 섭렵하고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봤더니 요즘 애들용이 나왔더라고. 요걸 꼭 읽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 샀어. 그리고 나서 요즘에 5페이지씩 읽는 게 그거예요. 야, 그 유발 하라리. 네, 그래가지고 야 옛날에 사람들은 있잖아 이거나 진짜 쪼만했대. 그랬더니 흥미를 갖더라고. 왜? 한번 읽어봐. 5페이지씩만. 길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읽더니 아빠 사람 왜 작은 줄 알아? 옛날에 어떤 섬에 1m였대 사람이. 6원이보다 작았다고? 그랬더니 어른이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요 미끼 상품을 맞아요, 던져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 대화를 이게- 해야 되네. 맞아요. 예. 저희가 그 책을 재미있게 읽게 만드는 그런 3가지 팁 중에 다른 한 가지 팁이 부모님이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 네.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분 따라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 저희가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네. 뭐 재밌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보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재밌는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쵸. 내가 먹었는데 이거 맛있지 막 하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그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읽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읽었는데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나만 혼자 보고 끝나면은 거기서 끝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나서 내가 느꼈던 재밌는 포인트들을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렇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줘요. 맞아 나도 그거 봤는데 막 이랬지 하면서 막 무슨 뭐 스토리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 뭐 드라마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어머니들끼리 모이셔가지고 막 수다 많이 떨잖아요. 제 아내가 벌써 그러고 그러고 있다 보니 저도 아내랑 같이 드라마 보면 전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같이 얘기하면서 공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하다 생각해요. 강해요. 근데 맞아요. 혼자 읽으라고 하면은 네. 약간 재미가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모님께서 가능하신 수준에서 가치 있는 책들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시면은 아이들이 그걸 훨씬 더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노력이 좀 필요한 방법이긴 하죠. 근데 이럴 때 되게 좋은 것 아까 같은 게, 책 빌리는 데서 2권 빌리면 돼요. 맞아. 2권 살 수는 없잖아. 2권 빌리는 건 가능합니다. 같이 앉아서 보고서 얘기하면 되지. 그렇네. 그리고 내 책도 빌리고 얘가 읽고 관심사도 빌리고 같이 빌리면 좋을 네. 것 같고 그 지금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는 항상 아이한테 뭔가 책을 읽혀야 되는 거. 전집을 사도 이 아이가 전집에서 이 부분을 빼먹으면 이걸 놓친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걸 다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저 자체도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랑 얘기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마치 내 숙제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독후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되게 뭔가 얘가 다 씹어먹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늘 찝찝했었는데. 그 아빠가 다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고. 사실 그냥 나도 가볍게 내가 어떤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애한테 던져서 대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아이랑 같이 심도 있게 또 책으로 발전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면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몰라요. 하고 있으면서도 맞아. 그냥 하다 말거든요. 이렇게 딱 짚어주시면 계속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책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딱 드리면은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결국엔 어떻게 하면 책 애들이 더 읽고 싶어지게 만드느냐 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되게 도움됐던 거이면서 저희 형도 아까 통화했을 때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학습 만화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추천. 이게 보니까 근데 약간 좀 의견이 갈리는. 그러지 마요. 추천하지 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안 좋다고 배웠는데 또. 안 좋대요? 아니, 그거 어떤 안 분은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저희 얘기해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 일단 얘기해 볼 테니까 나중에 와, 맥락을 이거 보시고 나랑 생각이 똑같아요, 저랑. 네, 이거는. 왜냐면은 저- 이게 저희는 일단은 찬성파인데 네. 왜 그러냐면 학습 만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줄글로 돼 있는 것보다 훨씬 일단 재밌을 거잖아요. 재밌으니까 일단 첫 번째 책 읽는 이 행위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첫 발을 디디는 걸로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 맞아.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게 어떤 것까지 이어지냐면 아까 전에 책 읽으려면 관심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독재죠. 제가 저희 단적으로 얘기 드려요. 아까 전에 막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거 초등학생이 읽은 거 이상 되게 웃겼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초등학교 때 봤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책이 뭐였냐면 만화로 된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 그냥 줄글로 된 거 읽으라면 절대 안 절대 읽었거든요. 안 읽겠죠. 근데 그게 만화로 돼 있으니까 되게 그 조선 역사 되게 재밌게 그려놨었거든요. 네. 재밌어가지고 막 봤는데 보고 나니까 이 조선 역사가 되게 재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역사를 스토리로 알고 나니까 중학교 갔을 때 뭐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국사도 배우고. 다 떠오르면서 그게 되게 그 재밌었던 기억이라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일리로 저희 형 같은 경우도 딱 그 네. 사례가 삼국지 있죠. 삼국지. 네. 삼국지도 원래 줄글로 된 거 되게 엄청 길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읽으려고 시작했었으면 아마 못 읽었을 나 텐데. 그 만화 60권짜리 봤잖아. 맞아요. 그 만화를 처음 보고 나서 보니까 삼국지에 관심이 가지니까 나중에 책으로 된 것도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나관준 것도 읽고 다른 분 것도 읽었어요. 삼국지를 3개를 봤어요. 네. 그 얘기를 맞아. 하더라고요. 형이 딱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무튼 이게 뭐 그러니까 학습 만화만 계속 읽는 거는 뭐 문제가 당연히 있지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독서 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처음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역할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가끔 수학 동화들이 있잖아요. 네네. 수학 동화나 수학 만화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더더욱인 게 뭐 일반 주제야 뭐 줄글로 된 재밌는 책들 많을 수도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솔직히 재밌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네, 왜냐면 교과서 대부분 보통 이제 그 설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밌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학원 간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뭐 배경이라던가 막 역사적인 거 이런 거 설명 안 해준단 절대 안 말이에요. 하죠. 네, 네. 그게 다 교과 이게 내용만 가르쳐 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흥미가 없는데 어렸을 때 보면 주변에 수학 좋아했던 친구들 보면은 이런 책 같은 거 봤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내 얘기했잖아. 내 주변에 천재 친구들 다 그런 거 엄청 읽었어. 그렇게 치면 우리 아들도 다 읽긴 읽었습니다. 수학 동화. 네, 그래서 애초에 수학이라는 거 왜 배우는 거지부터 해가지고 그 역사 관심 갖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 배울 때도 훨씬 더 흥미가 생길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것마저 안 읽는 애들은 아예 안 읽어요. 그쵸, 그쵸. 처음부터 맞아요. 나는 글책 보는 애 못 봤어.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미녀 씨. 아니 근데 예. 어릴 때 확실히 엄마가 애를 껴안고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어쨌든 결국은 같이 읽다가 혼자 읽기 독립이 되는 거지. 어릴 때 그냥 엄마가 아예 하나도 안 읽어줬다가 커서 막 너 책 읽어 이러면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부모랑 같이 하는 순간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네. 결국에는 본인이 관심사를 뭐 만화가 됐든 뭐가 됐든 찾아가는 연습, 네. 부모가 함께 읽으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연습,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 쓰기까지는 어떻게 아까 그 3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쓰기까지는 어떻게 읽겠어야지 뭐. 지금 첫 번째 축 이제 읽기 이제 네. 얘기한 건데 3가지 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축인 쓰기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아이 이제 글쓰기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글 쓰는 거를 최대한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 또는 싫어하진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 어려운 주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도 학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방에서 학원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머니 학원에서 어머니 이제 학원 거기서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할 때 봤던 학생의 사례가 있는데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은 어머니께서 갑자기 어느 날 고민 상담을 저한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엠베스트라는 인강 네. 사이트 거기에 게시판 중에 어떤 게시판이 있냐면 자기가 소설 써서 그거를 올리는 게시판이 있대요. 아. 근데 애가 중3이고 전교 거의 최상위권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네. 공부를 할 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고등학교 것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네. 계속 그거 소설을 쓰고 거기다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웹소설처럼. 네. 그거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말려야 되냐 네. 아니면 둬야 되냐 이거 고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왜냐면 글을 쓰라고 해도 안 안 쓰는데 쓰는데. 애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이제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약간 아이들 이제 글쓰기에 관한 이제 고민을 하고 네. 또 여러 이제 국어 교육 전문가분들의 말씀들도 막 들어보고 했어요. 네. 근데 그 국어 교육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특히 초등학생들 네. 글쓰기 교육 시키실 때 지적하지 말아라. 그래서 글 써왔어요. 뭐 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막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뭐 이런 거 실수들 할 수 있겠죠. 그때 와가지고 다 고쳐주면은 첨삭을 해주면은 애들이 글쓰기 재미없어진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안 보여줘요 저한테. 절대 일기를 어제도 절대 안 보여줘. 붓을 다 싸! 이러더라고요. 늘려야지 이제. 그래서 너무 평가를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글 쓰는 행위가 재미가 없어진다. 네. 근데 글을 쓰는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제 심리 중에서 인정 욕구 같은 게 있어요. 있죠. 근데 저희가 SNS 많이 하잖아요. 네. SNS 하는 거 아무도 안 시키는데 계속 하잖아요. 아 맞아. 거기다가 막 사진 올리고 짧은 글 글 써가지고 쓰고. 올리고 하잖아요. 관심 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웃기고 싶고. 네.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좋아요 네. 하면 좋아해주고 댓글 달아주면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게 똑같은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 쓰게 하는 것도 최대한 약간 SNS 포스팅 쓰는 것 마냥 쓰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응해 주시는 거.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는 것처럼 반응해 주시는 거. 근데 거기서는 맞았다 틀렸다 안 하잖아요, 보면은. 야 이거 되게 좋다. 네. 아니, 가끔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민현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네. 아. 근데 나는 그런 아이들이 글을 쓰는 행위가 그렇게 뭔가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은 글을 쓰는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점점 더 약간 잘 쓰고 싶어지고 그렇겠죠.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걸 되게 강조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글 써오라고 했을 때 막 뭐 맞춤법 고쳐주고 띄어쓰기 틀린 건 고쳐주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글 쓰는 게 재밌어질 수 있고 적어도 덜 싫어질 거다. 지난번에 말했던 그 박상혁 오. 선생님도 그냥 기초 체력 다쳐놓고 나면 스킬하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그거구나. 근데 이건 어른도 똑같다. 왜냐면 제가 설거지 해놨을 때 아 조용히 얼마 하지도 않잖아 자주. 이거 제대로 헹군 거 맞아? 고춧가루 남아있는데? 꼭 있더라고. 하기가 싫어요. 했을 때 그냥 여보 설거지 해놨네. 이거 잘했어. 엉덩이 툭툭 쳐주면 내가 또 하지. 아니 심리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해주기 싫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쓰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글을 써왔을 때 평가보다는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좋아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네. 라는 건데 수학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모든 공부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글 쓰는 것도 네. 다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됐으면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글쓰기 접근하다 보면은 글을 쓰는 행위가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까 전에 그 독후감 마지막 있었다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거를 가볍게 해봤을 때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아 하고 재밌어 해요. 그러면 좋은 거죠. 아니요, 애는 즐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다 그런 인상으로 바뀔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저희가 완전 글 처음 배운 학생들부터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뭐 생각 적으라고 그냥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받아쓰기 하고. 아, 맞아요. 문장 따라 쓰는 거 연습하고 쓰는 거 자체를 연습하잖아요, 처음에는. 아, 난 진짜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 뭐 네. 잘 해주신 부분 다 많으실 네.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생각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것들 따라 적는 것들 하다가 그 다음에 일기를 쓰게 시키는 건데 일기도 보면 수준이 다르잖아요. 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냐? 그냥 오늘 했던 일들 적어봐. 그거는 내가 생각이 없어도 기억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정말 수준 떨어지는 일기 같아 보여도 나는 오늘 아침 9시에 뭐 8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학교 갈 가방을 챙겨가지고 학교에 갔다. 뭐 친구들이랑 뭐 했다. 그냥 열거하는 것들. 네. 근데 참 그 단계가 있어요. 다음으로 나가잖아요. 맞아요. 한 일만 쓰면은 너 이때 무슨 생각 안 들었어? 하고 내가 계속 왜냐면 그거를 3년째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너 이거 할 때 감정이 어땠어? 하니까 애가 또 이게 싫어하거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일상을 적는 게 그 익숙해지다 보면은 네. 그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느려 보이고 언제 바뀌려나 싶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올라가요, 그게. 그래요. 좀 시점이 늦는다고 부모님이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올라가고, 왜냐면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오늘 무슨 뭐 생일 파티를 했다. 네. 뭐를 먹었다. 이런 것만 적다가 네. 거기에 무슨 분명히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친구들이 축하해줘서 좋았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막 갔는데 애들이 막 선물도 안 사고 이래가지고 삐졌다거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면 생각과 감정을 적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의 생각,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적다 보면은 이 단순히 사건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본인의 생각.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오늘 하러 갔는데 뭐 내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실수를 했더니 기분이 안 좋았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냥 그 생각이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저러다- 옆에서 굳이 너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저러다 보면 봐봐요. 나는 왜 이럴 때 기분이 안 좋지 하다가 나란 무엇인가. 철학적 사고가 근데 가는 저는 거지. 그게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전 제가 그랬어요. 네. 제가 원래 쓰는 활동을 별로 잘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알아서 쓰게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 책을 읽는데 너무 느낀 점들이 막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막 떠오르는구나. 근데 네. 그거를 글로 남겨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마다 이렇게 화살표 쳐가지고 막 생각 적어놓고 화살표에 생각 적어놓고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는 왜 하는 거며 서울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학교에 가는 건 왜 중요한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걸 막 글로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러한 류의 글들까지도 적게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와도 네. 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맞아요. 생각한 것 자체도 고민한 거니까. 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휘. 어휘와 관련된 부분은 딱 포인트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한자어를 공부해라 라는 거거든요. 요거 지난번 선생님이 딱 똑같이 그래요? 해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어떤 얘기인지 아실 텐데 네. 저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되게 팁으로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추천드리는 영어 단어장이 있는데 네. 그게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교재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잘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보면 그 좋을 적당한 만한.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네. 근데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단어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원편이라고 해서 말의 뿌리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뭐 바이로 시작하면 뭐 두 개 다는 의미다 맞아요. 이런 바이면 것들. 두 개고, 그래서 뭐 디스 땡땡이면 네. 부정적인 표현이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네. 단어들의 말의 뿌리를 알게 되면서 네. 유추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뜻을. 근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진짜 뭐 반 이상이 한자어잖아요. 네. 그쵸. 뭐 반이 아니라 거의 한 7, 80% 이상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말의 어원이 보면 한자어인 거죠. 한자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단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 좋냐라고 했을 때 요새 보면 한자어 공부 책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책을 사서 공부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네. 그거 말고도 부모님이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 생각하냐면은 대화를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친구에 대한 스토리인데 네. 그 저희가 중학교 때 할머니 댁을 가는데 할머니 댁이 되게 산골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거기에 표지판에 상습 결빙주의라는 게 적혔어요. 근데 아빠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나서 갑자기 얘네들이 이 뜻을 알려나 궁금했나 봐요. 그쵸.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몰랐던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에이, 또 본인만 살겠다고 또. 아, 되게 막 웃으면서 웃었는데 이게 얼음이 얼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수시로 얼음이 어는 길이니까 조심해라라는 네. 뜻이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네. 거기 보면 결빙이라는 거 얼음이 얼었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빙이라는 거는 얼음빙, 그래서 얼음을 뜻하는 거다. 라고 해서 너 팥빙수 좋아하지? 그 팥빙수의 빙이랑 이 빙이랑 똑같은 거라고. 빙산이라고 하지. 그 빙이랑 똑같은 거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그 빙이 들어간 무언가를 봤을 때 뜻을 유추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빙판이라든지. 그래서 뭐 농부, 어부, 광부 있죠. 그 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구나. 이런 것처럼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에 모르면 관련된 다른 단어들을 부모님이 아시는 선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되게
말을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기억이 오래 남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우리 집은 도서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마법 천자문 61권이 아, 그거 업데이트가 다들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빠르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바로 또 신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 10권씩 사면 제가 12만 3천 원씩 나갔었는데 한 권씩 빌려보겠습니다. 이게 금액도 금액인데 사실 우리 집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 한정돼 있는 공간에 계속 책을 사서 넣어놓는 이 행위 자체가 좀 부담일 때가 있어요. 어차피 쌓이면 그거 네. 묶어가지고 중고로 파는 것도 힘들고 맞아요. 누구 주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도서관 이 앱을 통해가지고 네, 거기 보니까 뭐 최신 도서들 다 있더라고요. 교보문고에 있는 거 다 갖다 놨잖아. 맞아요. 추천 그리고 도서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가면은 딱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많아요. 신간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그 있죠. 마법 천자문 61권은 아마 구하기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바로바로 딱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내가 지금 묵혀있는 이 책들 있잖아요. 이 책을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 왜냐면 공유 서비스이기 아, 그래요? 때문에. 그래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빌려준 책은 또 이 안에 마일리지로 쌓이거든요. 그 마일리지 가지고 또 새 책 우리 아이한테 또 빌려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어제 온 책 보니까 거의 새 책이 오더라고. 맞아요. 상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보셨죠? 국어의 시작, 바로 독서, 읽기 습관에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난 두 분 만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막 방법론적인 것도 그런데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습관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그 기본을 늘 알려주시니까 맞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 또 안 부를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 계속 오고 싶어서 저러니 어쩔 수가 없지 뭐. 나도 다음에 또 오셔야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늘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실 때마다 저희 뭐 최고 조회수라든지 관심 많이 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채널이 곧 잘 될 거예요, 분명히. 구독자도 엄청 많이 늘었던데요? 아, 이미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도움 요청. 아, 괜찮아? 괜찮대. 아, 왜 괜찮아? 아, 나 도와주고 싶어, 아, 두 네. 분. 그럼 감사히 도움. 아니, 저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리 서울대 쌍둥이 네. 여호원, 여호용 선생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요. 뭐를요? 대신 우리 급한 마음만 좀 불을 좀 끕시다. 맞아요. 네, 오늘 좀 네.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했습니다. 특히 쓰기 관련해서 제가 워낙 저희 아이가 이 쓰기가 약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오히려 기본부터 천천히 다져야 되는데 마음만 급해져서 더 이렇게 좀 닥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꼭 배운 거를 하나씩은 실천해 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5페이지씩 읽는 거를 아이가 아침에 하고 있는 거 볼 때마다 뿌듯하고 아, 이 선생님들이 알려준 방법 활용하는 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네. 네, 오늘 또 가서 아이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엄청난 육아 정보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난장판 육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